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벌써 13번째 과학토크 만남이네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젊은이 담당 예진 비슷하게 느꼈나요? 빨리 갔어요? 아니면 굉장히 지루했어요? 어땠나요?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요? 저는 네. 알바 면접 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제가 13번째 지금 출근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거는 논문도 있어요. 실제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그쵸. 과학적 연구도 있어요. 아. 네, 그게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그 네. 저도 그 비슷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들 다 알고 네. 또 늘 동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게 없어서 좀 그냥 더 짧게 네,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내가 이 시간을 길게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게 안 들어오니까 맨날 그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의 흐름과 저기 흐름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거예요. 네. 큰 차이가 본인은 있을 빠르다고 느끼겠지만 네. 네, 우리하고는 다를 더 거예요. 지나가면 더 빨라질 거예요. 어쨌든 뭐 박사님 어떻게 좀 빠르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순식간에. 네, 사실은 네, 아주 이제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새로운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과학에 대한 토크 과연 뭐가 있을까? 또 제가 그쪽으로는 또 문외한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삶 속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피와 살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교육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주제가? 저는 뭐 유전자. 일단 지난주니까 기억이 납니다.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변형이다. 네, 변형 혹은 유전자 재조합이란 말이죠. 재조합. 네. 사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재해 관련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온갖 재해를 다 겪으신 분. 제가 잘 압니다. 매미 잘 아시나요? 그때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갔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포항 지진 때 살짝 느꼈어요. 어머 아니 그 진짜요? 자연재해를 굉장히 많이 자연재해 놓치는 게 있어요 자꾸? 아니, 살짝 느꼈어요, 살짝.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지진. 지진이었어요. 네. 경험 전문가. 네, 네, 경험 전문가.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는 곳에 항상 박사님이 거기 이렇게 마치 예약하신 듯. 그 맨 밑에 이제 태풍 맨 밑에 지붕 날아간. 그러니까요. 진짜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진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여태 나눴던 그 이야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과학자들의 뜨거운 과학 논쟁, 과한 썰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을 모셔보죠. 저희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이종필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상호교양대학에서 교양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이신데 저보다 더 여기 사장님 같은 그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요. 느껴지셔서 뭐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이거 사장할 동업할까요, 동업? 아, 좋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사장님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약간 LP 느낌이 있으셔. 네. 교수님. 저도 연식이 좀 된 사람이라서. 자, 오늘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좀 핫했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깻잎 논쟁인데 혹시 깻잎 논쟁 아세요? 뭔지? 저 찾아봤어요. 오! 제가 이제 우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와 내 동성 친구 그리고 내 애인이 3명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깻잎이 사실 이렇게 잘 안 떼지잖아요. 낫장으로. 그래서 동성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떼지니까 그걸 내 애인이 딱 떼주는 잡아준 거죠. 그렇죠? 네, 네. 요거 용납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그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하고 안 해야 될 걸 하는 거. 네, 두 가지인데 안 해야 될 걸 해서 생길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오. 용납 못한다. 네,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 선이 오지랖이지. 그래요? 내 애인이 약간 매너 없다, 센스 없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센스 있죠. 없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저는 여자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해주면은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어떤 이유에서요? 내 여친이 매너가 있구나.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함부로 나섰다가 엄청난 바가지를 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그거는 평소에 그 여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서로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를 잘 복기를 한 다음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여친이 잡아주는 건 저는 이제 인정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아 이거를 지금 잡아주는 게 좋을지 말지.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그러지만 애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저는 밥 먹기 전에 이미 다 떼놓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을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냥 다 미리 다 떼놓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가 자기 그 애인 먹을 때는 안 떼주다가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런 게 평소에 내가 먹을 때 잘 해줬던 사람이면 한 번쯤 내 친구한테 해줘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먹을 때 안 해준 사람이 내 친구한테 해준다? 그럼 이거는 뭐 깻잎 한 장 정도로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논쟁.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과학적 논쟁이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과학 논쟁은 뭐 사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과학 명제를 둘러싼 논쟁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근거들로 서로 경합을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논쟁이 이제 과학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확립된 팩트이냐 이런 것이 일단은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 근거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근데 팩트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팩트 자체도 차이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어떤 논쟁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죠. 사실 뭐 과학자들 논쟁 혹은 과학 전쟁이라고 말이 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1996년에 알란 소칼이라는 물리학자가 사실은 사회학 저널에다가 어떤 논문을 투고하면서 일으킨 그 촉발된 논쟁인데 이걸 사실 과학자들은 과학 전쟁, 사이언스 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워라는 말이 붙어서 뭐 총칼을 들고 뭐 서로 싸운 게 아니라 논문으로 싸워요. 이쪽에서 옳다고 하면은 이런 논문으로 돼 있고 이런 논문을 해서 거의 100여 편의 논문이 왔다 갔다 하면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걸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논문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로 싸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때 전쟁이 그 괜찮아요. 지적 사기, 네. 소칼의 지적 사기 그 논쟁은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이라기보다도 과학자들과 이제 과학 사회학자들, 네. 이제 그분들은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특별한 지위 있지 않다. 그냥 다른 어떤 정치학이나 사회학하고 뭐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당신네들이 틀렸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해서 가짜 논문을 써서 이제 투고를 해서 벌어진 그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죠. 과학 논쟁이 그래도 다른 논쟁과는 다른 게 이렇게 이제 증거나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해서 논쟁을 하고 네. 그것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해석 자체도 발전이 돼요. 해석에 대한 증거도 또 거기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경우보다는 언젠가는 결판이 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앞전에 방금 과학자는 명제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이미 있는 명제들은 그럼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도요. 저 외국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이게 심장에 좋다. 뭐 그리고 열 몇 잔까지도 괜찮다. 뭐 수명이 늘어난다. 근데 또 며칠 후에 또 발표에는 신경계에는 또 굉장히 안 좋다.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를 믿어야 될지 좀 흔들리는 경우가 또 혼란을 초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커피도 그렇고 뭐 와인도 와인, 그렇고요. 네. 와인도 그렇고 뭐 막걸리도 사실은 몇 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이게 그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사실 그 이제 제기되는 근거들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굉장히 각자의 제한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을 만들어낸 어떤 뭐 실험적 상황, 환경 뭐 그다음에 그 실험에서 가지는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거들로 봤을 때 뭐 다른 근거가 훨씬 더 유력하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커피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커피의 어떤 성분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를 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굉장히 사실 좀 힘들고 특히나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게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몸 전체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는 그걸 활성화시키고 어디서는 그걸 억제를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고 이게 다 원래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변인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런 거 하나를 보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먹어봐서 내 몸에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이렇게 보통 판단을 과학 하죠. 중에서도 네. 비교적 쉽게 결론이 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증거들이 뭐 확실한 증거들이 금방금방 나와서 계속해서 증거들을 쌓아나가면서 조금씩 답에 가까워가는 특히나 가까이 인체 생물 의학 이쪽은 또 사람마다 그쵸. 다 유전자 형태 다르니까 결과를 통일하게 내기가 정말 어렵죠. 아 진짜 그러네. 개개인이 다 다른데, 네. 그렇죠? 자, 세 분 모두 과학자시니까 이제 궁금한데 요즘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좀 되고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최근에 가장 그 과학자들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이광환 교수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저기 허블 상수 문제가 아, 네. 이게 허블 상수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네. 지표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상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정을 해봤는데 그 값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 우주가 과거에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또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최근에 뭐 중요한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일반인들이 그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슈라고 하기엔 처음 들어보는. 그러게요. 과학자들 조금 사이에는 더, 이게 네. 과연 우리 우주가 어느 정도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주의 나이하고 네, 이제 또 우주의 직결되는 나이가 얼마나 문제라서 되느냐. 그 한국 사람들 만나면 먼저 민증 먼저 까잖아요. 그쵸, 나이 그쵸. 가지고 서울 가지고 그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100억 년. 100억 년에서 200년 사이였거든요. 100억 년. 근데 지금은 138억 년 정도로 거의 정확하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얼마냐? 1% 미만이에요. 네,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니까 어, 정말 빨리 발전을 한 1%도 거네. 1억 년이잖아요. 네. 1%가 1억년이 넘죠. 1% 미만으로 지금.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좀 사람들 관심 많을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노화에 관련된 거. 인간의 노화를 네.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더 한계가 왔고 우리는 건강 수명을 늘려서 그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목적 그 남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건강 보조식품들 중에서 실제로 뭐 그 세포의 노화를 느리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 이제 그 밝혀지는 노화가 성분들이 질병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치료를 하면 계속 늙지 네.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죠. 규정을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맞네. 네, 얘기일 그리고 수도 어떤 있고. 경우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네. 그러니까 고성토를 계속 유지하다가 끝에 가서만 빨리 바꾸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평균 수명만 늘었지
그 최대 수명이 늘진 않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최대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 수명은 뭐 85세까지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건강 수명이란 개념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80대가 넘어가면 조사 결과 80세가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질병을 안 가지는 게 좋잖아요. 그 안 가지는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거가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수많은 과학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의 낡은 이론들은 또 무너지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 역사 속의 과거 논쟁 중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레이트 디베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대논쟁. 또 천문학에서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냐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1921년 고 무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딱 100년 됐죠, 100년.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은하수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러고 살았는데 그 논쟁이 이제 그레이트 디베이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 논쟁 같은 경우는 답이 있는 거죠. 밝혀진 거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 우리 은하보다 훨씬 멀리 있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천동설, 제동설 논쟁도 사실 몇백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1543년? 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도 나중에 일인 거잖아요. 조선 건국 이후의 일인 거잖아요. 1500년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 같은 경우는 이건 일종의 과학 논쟁이라기보다는 그게 중요한데. 그 신년 굉장히 논쟁이었어요. 문제였죠. 그 천동설을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있긴 했지만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게 된 거는 거의 100년이 걸렸거든요. 그동안의 증거들을 막 내세워도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어떻게 바뀌었냐?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다 죽어났던 거죠. 과학 논쟁하고 그런 신념 논쟁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 논쟁은 말 그대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고 근거와 근거가 싸우는 네네. 거. 신념은 근거 없이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학 논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각각 여기 MSG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뭐 뭔가 해롭다, 뭐 무해하다. 근데 뭐 최근에 와서야 이게 무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 이후에도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느껴진 게 MSG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게 사카린 논쟁이거든요.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다. 이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험한 결과도 있어요, 사실은.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쥐한테도 암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사카린 논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그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쥐한테 사람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투여했거든요. 근데 쥐는 사람 몸무게 한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걔한테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먹이면 사실 얘한테 너무한 과다 섭취거든요. 그 정도 먹이면 뭘 먹여도 암이 생겨요. 그만큼 먹고 안 주고 물을 그 정도밖에 안 생겨요. 암이 생긴 것도 어디였냐면 방광암이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래서 그 농도를 쥐가 낮추니까 사실 암이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사카린이 암이라고 발암물질이라도 그거 들어가면 나쁜 거라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퇴색됐었고 사실 사카린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맛이 설탕 맛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네, 설탕은 그냥 단데 사카린은 처음에 단데 끝맛이 약간 쓴맛이 나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쓰는 거지. 사실 그게 몸에 나쁘다거나 그렇진 않다고요. 그리고 MSG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게 화학 조미료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화학이 아닌 게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커피도 그리고 과학이고 그 MSG는 원래부터 발효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추출해서 화학에서 굉장히 만든 멀어요, 거예요. 사실은. 네, 합성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없던 걸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를 추출하고 네. 정제해서 이렇게 네.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시마에서 추출했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콩깻묵이나 이런 데서 추출해서 쓰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저희 엄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되게 지금도 굉장히 안 쓰시죠, 많이. 자부심을 네. 느끼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MSG 안 써. 다 친환경으로 자연주의 음식으로 하신다고.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화학적이다, 가공했다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과학이 발전한 역사를 보면은 자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분을 딱 지목을 해서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만 잘 빼내가지고 인간에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온 게 사실 과학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옛날에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으면은 해열과 진통 효과가 있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 전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을 추출한 게 뭐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그래요. 야. 그거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아, 맞아. 이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머리 아프고 지금 진통제가 필요한데 모두 다 그런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삶아 먹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끄집어내도 그건 그냥 NaCl인 거고 그냥 기계 공장에서 뭔가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소금을 만들어도 그냥 NaCl이에요. 그게 뭐 인간이 뭔가 가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위험할 거야. 이거는 일단 그 자체로 근거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쓸데없는 논란이 그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논란이에요. 사실 똑같아요. 추출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죠. 근데 효과는 다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유는 천연에서 뽑아내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왠지 이게 더 비싸고 천연이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서적인 거부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다룰 주제는요. 현재까지 여전히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분명한 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나눌 논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착상 전 배아의 유전 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유전체 검사는 축복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생명권을 침탈하는 기술일까요? 아이고 민감한 주제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한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관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제안을 받았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나왔지만 선천적으로 굉장히 그 치명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이 자기 질환이 유전 질환인 걸 알고 아이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사실 임신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관하기 실수를 해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장면이 굉장히 행복하게 그려졌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근데 나도 그럼 저거 하고 싶대요. 왜? 유전 질환 없잖아 했더니만은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남편이 굉장히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피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좀 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령상으로 착상전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질병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 유전 질환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면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그런 질환의 경우로 딱 정해져 있고 몇십 개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하고 축복받은 기술이긴 해요. 다만 그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막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네.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세모인데 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배아의 유전체를 검사를 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 것 자체는 일단은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정보를 이제 획득하게 된 거니까 선택권이 생긴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건데 그 정보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겠지만은 뭐 유전자 편집을 한다라든지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네, 디자인을 내가 하는 거죠. 원하는 방법. 엔지니어링을 할 수 예, 있고 예. 뭔가 좀 유전자를 개선한 상태를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가장 좋은 쪽으로 아이를 디자인하다 보면 다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다른 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유전자라든가. 그 특이하게 막 네, 들어.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색 특이한 네. 거. 복잡해.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섣불하게 생각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너무 미리 재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섣부르게 적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될 기술이 있는데 그걸 이런 위험성을 너무 염두에 두고 그걸 가로막는다든지 연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년 전 정도에 그 시험관악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지도 몰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물어봤으면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사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어 나갈지를 미리 재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을 너무 과신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았다고 이거 바로 적용해가지고 뭐 유전자를 편집한다든지 그거는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사회하고 계속 소통이 되면서 예, 계속 논의가 되면서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뇌 MRI 영상으로 미래에서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뇌과학을 이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일단 뭐 지금 기술 수준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냐 뭐 이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내 영상 찍어보니까 너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99.9%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감시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인권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하냐. 그 우리가 이제 범죄를 처벌하는 거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본 책 중에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실제로 사이코패스 연구하던 뇌과학자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난 연쇄 살인범들의 뇌 사진을 다 찍어 보니까 정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하려면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었잖아요. 대조군을 자기 실험실에 있는 평범한 대학원생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실험실에 찍었는데 이 대조군을 찍어놨던 사진들을 나중에 쭉 보니까 거기에 정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사진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대조군이었는데 이게 누구 거야 딱 봤더니 자기 거인 거예요. 연구하던 자신이 실제 사이코패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 사이코패스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조상들을 따져보면 조상 중에 그런 사람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좋은 환경에서 뭔가 자기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표출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이게 표출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태어난 건 자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 환경이 받쳐주면 아니다. 후천적으로. 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감시를 한다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난 범죄자인데 그러고 막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오히려 들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활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뇌과학이 지금 그 정도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적용시킬 정도로 발전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그 많은 범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질러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경찰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도입해가지고 네. 이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뭐 어떤 비인간적인 요소들, 어떤 주변 환경의 어떤 여러 요소들을 이제 그거를 쌓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거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어느 동네는 약간 좀 범죄가 뭐 옛날부터 좀 높았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순찰을 강화한다라든지 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 환경이 나쁘면 범죄가 일어난다. 이거 아시죠? 어떤 동네에 갔다가 차를 갖다 놓으니까
차가 일주일이 지나 멀쩡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의 차니까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차에 유리창 하나 딱 깨는 순간 이 차가 폐차 수준으로 파괴되는 데는 채 며칠이 안 걸렸대요. 왜냐하면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됐다는 건 주인이 없는 거고 그럼 아무나 뜯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단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범죄 요소는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번 질문은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한 건데요. 다들 적정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네.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오래된 개념이죠. 네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첨단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꼭 첨단 기술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 정도의 기술로도 사람들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을 때에 굳이 첨단 기술을 적용할 게 아니고 더 싼 비용으로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생활을 개선시키자 이런 정도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수 휴대용 정수 하나 간단하게 예, 빨대 같은 거 필터를 잘 해가지고 그냥 지저분한 물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제 그 연료가 부족한 지역인데 아주 더운 곳일 경우에는 네. 은박지로 이렇게 안테나 접시 같은 걸 만들거든요. 왜 우리 볼록 냄지로 비 맞아요.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으게 되면 거기서 열이 나서 냄비 하나 정도는 끓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좀 신박했던 거는 이 그 중력 전등? 중력전. 네, 이게 뭐 한 10kg 정도 되는 추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걸 이제 천천히 낙하시키면서 그게 이제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빛을 이제 전등을 켜는. 제가 본 거 중에 휴게소에 그런 게 있어요. 휴게소에 보면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늘막 위에다가 태양열 발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전등을 그래요? 달아서 네, 네. 예, 또 본것 그 그늘도 같아요. 만들고 태양열 발전도 하고 그 전기로 가로등도 켜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적정 기술의 방향은 적정함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기술일까요? 적정 기술이 이제 좀 폄하돼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본의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가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탁월한 거 한두 개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정말로 적정하게 그 역할을 하려면은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좀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를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제도가 좀 갖춰지면은 훨씬 더 나은 적정 기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무기, 인공지능 무기 등 첨단 기술 무기의 도입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그 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인간이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를. 근데 사실 실제 상황은 그거보다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해서 뭐 모의 훈련에서 100%의 승률을 자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인간 사령관에게 지금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100%죠. 100% 누르겠죠. 누르겠죠. 네. 그러면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최종 선택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인공지능에게 압도돼서 누르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실제 지금 뭐 현대 전투에서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 드론 폭격기 같은 것들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서 표적했던 그것과 조금 벗어난 것도 막 폭격이 되고 그런 사진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 이 기술이 인류에 적용되기는 조금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사람이 생각이 폭격해도 딴 데 폭격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이제 국방 고등 연구 기획청 다르파라고 하는 데서 네. 2020년에 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드는 군수 업체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게 그 헤론 시스템에서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대요. 얘가 이제 전투기 조종하고 이렇게 그 사격수를 하는 그런 거를 훈련해서 1등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인간 전투기 조종사하고 대결을 붙입니다. 대결을 붙였는데 이제 그 F-16 전투기를 했대요. 거의 결과는 알파고 뭐 그런 거예요. 대결식으로. 그런 거예요. 네. 네.
결과는 인공지능 오전 전승. 오전 전승인데 인공지능 전투기가 그 시뮬레이션에서 전투기 5대를 격추하는데 쓴 탄환이 딱 15발이었대요. 15발만 쏘아가지고 전투기 5대를 격추시켰는데 그동안 인간 조종사는 한 발도 못 쐈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인 무기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쏘는 대상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 구하기 아니라는 위한 거고 목적일 수도 있죠. 뭐. 무기라면서요. 미국 들어갔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건물 안에 인질범이 들어가서 농성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물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범인이 있는 옆방으로 로봇을 보냈어요. 그 로봇에 폭탄을 달아서 벽으로 다가오는 순간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인질을 구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 로봇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조용으로 만든 로봇이었는데 거기다 폭탄만 얹어놓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네. 무인 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해내려고 만든 것도 얼마든지 전쟁터에 투입되는 용도로 만들었으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 2017년에 그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 그 기업가 전문가들이 한 116명 이분들이 이제 유엔에 킬러 로봇 무기 개발을 금지하자라는 서한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어떻게 뭐 도덕적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까 국제적으로 이걸 규제를 약속을 하자. 하자. 네네네네. 개발하지 않기로.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뭐 집속탄을 썼다고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인공지능 내지는 킬러 로봇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거는 집속탄 쓰는 것만큼이나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죠. 그 민간인도 그렇고 또 그 군사 병력의 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되는 게 그래서 누가 제가 아는 중요한 분이 목적 아닌가요? 그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전쟁을 할 거면 이제 좋아 전쟁합니다. 무인 무기들만 보내는 거예요. 네. 그 무인 무기들끼리 싸워. 로봇끼리.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사람은 다 비우고.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네, 차라리 그렇게 하자, 이제. 무인 무기가 사람을 공격하니까 이제 문제인 결국 거죠. 최종 단계에서는 이게 뭔가 그 병력이 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간과 무기와의 어떤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K9이라든지 무인기라든지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냐. 근데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기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런 논의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참 딜레마인 거죠. 쉽지 않은 딜레마인 거죠 이게. 사실 무기라는 것 자체가 뭐 탄생 배경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네. 같은 가급적이면 사실은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합의는 하겠죠. 적어도 이게 더 이상 늘리진 않겠다 정도라도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핵무기 그렇게 감축 협약하는 것처럼. 과학이 정답이라는 게 사실은 구하기도 어렵고 또 시대나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논쟁이 되고 지금도 또 우리가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논쟁을 벌이고 본인들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건강한 거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이것을 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날 테니까 그때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끝없이 탐구합니다. 예를 들면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경우도 만류인력의 법칙이 과연 얼마나 큰 우주 스케일에서까지 작동을 하느냐 어디까지 오르냐를 항상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겸손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 굉장히 과학만큼 성공적인 게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가장 성공적인 과학 지식도 어떤 시대적인 한계, 인간 인식의 한계에 위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과학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논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논쟁이 있어야지 사실 내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반대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개선이 되고 또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논쟁을 하다 보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논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를 들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이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맞긴 한데 어디까지 맞느냐, 어느 정밀도로 맞느냐, 이게 1억 분의 1까지 맞느냐, 10조 분의 1까지 맞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진화론 논쟁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화에 맞다 틀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진화론이 잘 작동하는데 이게 어느 레벨까지 작동을 하지? 뭐 구체적으로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유전자 레벨에서 이게 정말 뭐 작동을 하는 건지 뭐 개체에서 작동하는 건지 이런 논쟁이 20세기 내내 몇 계속 세대가 있었던 지나야 종이 바뀌는 수준이 되느냐. 이런 것도 훨씬 깊이 있게 논쟁하는 거죠.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논쟁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아직도 그 이전- 연구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완성되지 계속 않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논쟁이 진행이 그렇겠죠. 되면서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저는 중요한 게 일단 그 객관적으로 확립된 팩트는 서로 받아들이는 거 일단은 그리고 그것을 반박할 때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과학자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논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정말 그 다양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많은 주제가 오늘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이준표 교수님, 오늘 좀 훈훈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뭐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고 좀 암울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로 늘 좀 정리를 하거든요. 아니 한국 방송에서 이렇게 그 자연스럽고 재밌게 과학 얘기를 하는 프로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맙고 네, 과학자로서 이런 프로가 번성해야 된다. 저희 제작진에게 박수 한번 네, 정말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선생님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시간에 초대가 되셔서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농담이고요. 좀 이런 기획들이 다양한 기획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네, 형태로든. 네, 네. 이런 건전한 상식적인 논쟁, 네, 토론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3회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됐습니다. 또 곧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또 재밌는 이야기,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면 그때 또 여기 여러분들을 다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13주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작가님부터. 네. 저 사실은 13주가 너무너무 빨리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저는 아까 계속 과학자라고 하셔서 조금 민망했는데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을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생겨서 조금 더 과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드린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팬이었는데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박사님도 저도 이제 그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을 커뮤니케이터에 가까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억울한 게 항상 있습니다. 과학.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딱하고. 딱딱하고. 네, 네. 근데 사실 어려운 거는 다 어려워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새로운 교양입니다, 이제. 교양의 시대고 과학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는 게 이상은 특허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가진다. 예, 그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알바생으로 여기 취직을 했지만 또 본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언스 뉴스를 전하면서 사실 참 뉴스다 보니 항상 무표정으로 과학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정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없는데 단정한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좀 캐주얼한 모습으로 좀 쉽게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시즌 2를 국장님 시즌 2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저쪽이거든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하는 건데 네. 과학뉴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포맷을 좀 바꾸면서 네.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댄스 타임 한번 안 되나 이상한가? 댄스 좋겠어. 아닙니다. 오늘 그 제 13회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 음악은 공교롭게도 제가 부른 노래인데 부탁드립니다. 틀어주시죠. 네. 이게 사실 뭐 저는 제 음악을 틀기가 좀 낯뜨겁고 좀 어색한데 제 음악 중에 해피 매직이라는 곡이 있어요. 좀 재즈한 곡인데 드라마 OST로 만들어졌던 곡이고 그 윈터플레이라는 그 퓨전 재즈 그룹과 같이 작업하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 뭐 매직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매직 같은 매직스러운 그런 과학 이야기들이 많이 앞으로 생성되기를 좀 바라고 기원하면서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차 한잔해요. 네, 감사합니다. The moonlight in your eyes